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9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했고 장중에 단 한 번도 하락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상하이 봉쇄 완화 기대감에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모두 다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은 지난주에 주식을 대거 매수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도 바닥이 나온 걸까요? 해외 증시도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증시도 해외 증시를 따라서 내일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9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0.0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다우지수는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장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어제도 마이너스 1.2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와 다르게 장중에 나스닥은 단 한 번도 상승 전환이 나오지 못했고 종가 역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미국 증시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디커플링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자, 어제 미국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공개된 제조업 PMI 지수 때문입니다. 자, 어제 공개된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동기 대비해서 35포인트 정도가 하락한 수준이고, 이 지표가 공개된 다음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미국의 금융주들은 당연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황금양말 골드만삭스는 어제 마이너스 1.1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단타의 제왕 JP모건 체이스 역시 마이너스 0.7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보통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나스닥 지수가 상승이 나오고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반등이 나오죠. 자, 그런데 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어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5.88%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갑자기 돌연 트위터 인수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보류하는 이유는 트위터의 사용자 중 5%가 스팸 계정이기 때문에 그 계정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죠. 자,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이렇게 마이너스 9.67% 급락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18%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트위터가 저렇게 급락이 나온 금요일에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71%가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테슬라는 왜 상승분을 도루묵 녀석처럼 전부 다 반납하고 말았을까요? 자, 테슬라가 저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는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의 글 때문입니다. 자, 어제는 일론 머스크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는 트위터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인수를 할 수 있다. 왜? 트위터의 계정의 20% 정도는 가짜 계정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트위터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예, 이건 못 참죠. 자, 트위터 법무팀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계약과 관련된 기밀 유지 협약을 어겼기 때문에 너 고소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위터의 주가를 끌어내렸고 반대편에 있던 리비안 오토모티브라던가 루시드 같은 전기차 관련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면서 이렇게 어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니, 지난주에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경찰 연기금에게 소송을 당했는데
이번엔 트위터 법무팀에게 또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 테슬라의 주가는 이렇게 연일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한국의 전기차 관련주들은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코광기 관련주 삼형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1.34% 상승이 나왔고, 에코프로 B형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45%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미국의 전기차주들은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 한국의 LNF 같은 전기차주는 어떻게 상승이 나왔을까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LNF에서는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주식이 너무 내려서 한 가지 잊고 계시는 게 있는데, 자, 5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1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입니다. 5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스승의 날이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16일까지 실적을 발표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LNF의 실적을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 실적 발표 마감일날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30억 원이 나왔는데, 그런데 LNF의 실적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일회성 파생상품 평가이익이 482억 원이 발생되었다. 자, 여러분 이전에도 위메이드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저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위믹스 코인을 매도해서 수익이 나서 그것 때문에 저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해서 24만 5천 원까지 올라갔던 위메이드의 주가는 이제는 10만 원도 아닌 6만 원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NFT하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나요? 메타버스는 허상이다. 주식 테마용 용어일 뿐 기존에 있던 마인크래프트라던가 MMORPG 게임과 전혀 다른 게 없다. 아니, 미국의 페이스북은 메타로 이렇게 사명까지 변경했는데 메타버스의 실체가 최근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고 말았죠. 자, 최근에 터진 루나 코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코인이었는데, 와, 여러분 사기꾼들은 사기를 치면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기를 치려는 조짐이 보이네요. 자, 스테이블 코인, 루나 코인의 창시자 권도용 씨는 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테라 코인을 없애고 새로운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구축해서 새로운 제2의 루나 코인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할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인 업계에서는 당연히 비판이 빗발쳤죠. 아니, 지금 테라하고 루나 코인의 허점이 보이면서 이렇게 시스템이 무너졌는데 무슨 또 새로운 코인 개발이냐. 루나 코인의 최대 허점은 무한으로 즐겨야 명륜 진사갈비처럼 무한으로 코인을 찍어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절대로 코인이 상승이 나오거나 혹은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코인을 찍어내서 팔아버리면 급락이 나오고 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스테이블 코인의 단점이 부각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저 의지를 보고 정말 혀를 내둘 수밖에 없더군요. 이렇게 미국의 업비트 같은 코인베이스도 어제 보시면 이렇게 9.09%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메타버스라던가 NFT 이런 뜬 소문으로 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부 다 급락이 나왔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 투자로 인해서 수익이 나니까 증권사들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모두 다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키더군요. 자, LNF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목표 주가가 22만 원이었는데 38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어요. 이게 한두 군데의 증권사가 아니라 하나투자증권이라던가 신한금융투자, 하나투자증권, 이런 모든 증권사가 이렇게 레포트를 내면서 목표가를 올려버리니까, 아니, 바로 전날에 급락이 나왔던 NC소프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장중에 13.5%나 급등을 시켜놓고 좋은 레포트를 쓴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먹튀하고 튀었던 NC소프트.
자, LNF라던가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는 벌써 몇 번이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LNF 지금 조정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여기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척하면서 개인 꼬셔놓고 다 빼버린 다음에 다시 올리는 척하다가 또 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시면은 지난번 여기 고점을 아슬아슬하게 터치해놓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공매도 수량을 보시면 오늘 같은 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공매도 수량이 적으면 내일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니 기관 투자자의 좋은 레포트도 나왔으니까 내일 고점을 한번 또 뚫고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추격 매수를 하면서 요런데 고점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투매가 나오거나 조금씩 질질질 빠지면서 지난번 이 워터 슬라이드 차트와 비슷하게 밑으로 쫄쫄이를 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딱 미국의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 탁 내일 그런 시나리오를 짜기 정말 좋아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간의 단일가 붙어서 2.59%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지금 여러분 현재 개장된 유럽 증시를 보셔도 1%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야간 선물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저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워렌 버핏 아저씨가 최근에 폭락장에서 주식을 많이 매수했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폭락장이 나왔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1467억 원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063억 달러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400억 달러 정도를 주식을 매수를 한 거죠. 특히 워렌 버핏 아저씨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가 오르니까 지난주에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주식을 90만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덕분에 어제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도 옥시덴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5.68%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와 다르게 모건 스탠리에서는 최근에 주식시장을 어떻게 평가했죠? 아직도 주식이 너무 비싸다. S&P 500은 앞으로 15% 정도 더 빠져야 된다.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니다. 기회 줄 때 주식을 팔아라. S&P 500 같은 경우에는 3,400선까지 빠져야 되고 지금 주가에 대비해서 주식들이 너무 고평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JP 모건 체이스의 마르코 코바노비치 투자 전략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현재 경기 침체 현상이 너무너무나 명확히 보이고 있고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항상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하면서 경기 침체가 회복되는 시기까지 기다리고 지금은 에너지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말대로 진짜로 오늘 국제유가와 천연가스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국제유가가 여러분 갑자기 저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상하이 봉쇄 조치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원유 수입국가 1위인 중국이 원유를 더 많이 수입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상하이 봉쇄 완화 기대감 때문에 홍콩 항생지수는 3% 이상 상승이 나왔고 아시아권 증시는 오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하이 봉쇄를 점차적으로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어제였죠. 그런데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는 상승은커녕 이렇게 장중에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되었잖아요. 자, 어제 중국이 저렇게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도 하락으로 마감될 수밖에 없었던 게 부진한 경제지표 때문이었는데 아니 오늘은 또 어제 뉴스를 우려먹으면서 이렇게 세계 증시를 끌어올리는 게 정말 웃기죠. 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장이 개장되자마자 이렇게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장 초반에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 중이었는데 선물은 여러분 순매수 중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장 초반부터 상승 중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을 사면서 장 막판에 순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으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반대로 오늘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코스피를 이렇게 순매수한 기관의 주체가 누구다? 연기금? 아닙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량의 코스피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오늘 코스피를 순매수한 매수 주체는 다름 아닌 단타의 제왕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코스피를 거의 5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는데, 이게 또 여러분 코스피가 2600을 돌파했으니까 오늘 다우와 나스닥이 급등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는 바닥이겠구나 하고 내일 또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은 금융투자는 오늘 샀던 물량을 또 차익 실현할 것 같은 약간의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자, 홈슬라라고 불리는 HMM을 보세요. 자, HMM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실적을 5월 12일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자, HMM의 1분기 실적은 얼마였을까요? 무려 3조 1486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9%가 증가가 나왔습니다. 기름값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조선과 해양주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자,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HMM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장중에 5.56%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날에도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플러스 0.97%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실적이 잘 나오니까 이베스트 증권과 대신증권을 비롯한 증권가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덕분에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라는 레포트를 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아까 LNF하고 똑같습니다. 해운 업황이 지금은 불확실성을 띠고 있지만 오히려 그걸 감안해도 지금 HMM의 주가는 저평가 수준이다. 목표 주가를 42,000원으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레포트를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니까 고점에서 이렇게 공매도를 빠바바바박 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꼬셔놓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수했던 수량을 먹튀하고 튀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까 저런 레포트를 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아, HMM이 실적이 좋으면 다른 해양주라던가 조선주들은 실적이 당연히 좋겠네?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 발표 마감일날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은 실적이 어닝 쇼크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시아 종묘를 보시면 오늘 아침부터서 이렇게 점화로 시작을 했는데 이 종목이 여러분 왜 점화로 시작을 했을까요? 아시아 종묘는 어제 실적 발표 마감일이라서 감사보고서를 어제 제출했는데 감사보고서 검토 결과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어요. 아니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었죠. 자,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이 계속 줄어가면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4년 연속 적자인데 올해 갑자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관리 종목이라던가 상장 폐지 종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현실이죠. 자, 그래서 감사 의견 부적절을 받으면서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었는데 일단 여러분 점화에서 하한가가 풀렸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목이 시간에서 급등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또 주가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적 발표 마감일 당일날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은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어제 실적을 장 마감 후에 발표한 대우조선해양을 보세요. 1분기 영업손실 4,701억 원 적자 지속. 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 오늘 주가를 보시면 어떤가요? 마이너스 9.49% 급락이 나왔어요. 이게 보시면 HMM 상승이 났을 때 같은 날 같이 이렇게 대우조선해양도 상승이 났단 말이에요. 자, 공매도 수량을 보시면 이렇게 평소에는 공매도 수량이 상당히 적었다가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공매도가 평소보다 더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물론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저런 거지만 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대우조선해양의 공매도가 불가능했죠.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남아있는 대주 가능한 잔여 수량은 장 막판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한을 해서 생긴 거지 장중에는 공매도를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갑자기 급락을 시켜버리니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소 2, 3일 정도는 어느 정도 반등 주면서 장난친 다음에 뺄 줄 알았지 이렇게 그냥 하루 올렸다가 다 빼버리니까 조금 허무한 것도 있고 LG생활건강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다른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하락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모든 화장품주가 급락이 나왔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3.09% 하락이 나왔으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6.04% 급락. 그런데 화장품주에 얼마나 공매도를 많이 쳤으면 오늘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되었을까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수량이 지금 13만 주가 하루 만에 쳐졌는데, 자, 코스맥스 자체가 유통 주식수 자체가 적어요. 반면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유통 주식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공매도 수량만 보면은 공매도 수량이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통 주식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콜마도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정이 되었어요. 오늘 한국콜마는 4만원대가 그냥 붕괴되면서 공매도 수량이 이렇게 급증했는데, 아니 LG생활건강이 급락이 나왔을 때 다른 종목들은 급락을 안 시키고 일부러 2, 3일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시려고 이렇게 5일선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볼린저 하단선 요런 데서 반등 주면서 살살살살 꼬시더니 여기서 빼잖아. 아모레퍼시픽도 보세요. 5일선 지지해주는 척 보여주고 살짝 깨버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들어오니까 투매. 물론 여러분,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악재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횡령 사건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30억 원을 횡령해서 코인을 샀다고 하네요. 아마 루나 코인을 샀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 지금 횡령 사건이 오스템 임플란트 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회사 중에서는 지난번에 클리오도 횡령을 했었는데, 아니 한국 주식들은 얼마나 감사가 부실한지 매년 이렇게 횡령 사건이 60건 이상 발생되죠. 아니 불과 한 달 전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 원을 빼돌렸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또 50억 원을 더 빼돌렸다는 뉴스도 나왔고, 대형주 NC소프트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것도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횡령해서 그 돈으로 상한가를 보냈죠. 아니 여러분,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 왜 상한가를 갔나 했더니, 아니 우크라이나 재건한다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저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재건을 해요? 아니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 여기 8,650원 근처에서 물려 계신 분들 많기 때문에 내일 상한가를 갈 일도 없고 아침에 잠깐 갭 띄우고 지난번처럼 이렇게 다 빼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 내일 아침에 갭 떴다고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지금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지난주에 찌라시 하나 띄우고 잠깐 위로 올렸다가 지금 쫄쫄이로 빠지고 있는데, JP모건이랑 여러분 모건서울 벌써 먹튀하고 이렇게 다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장 초반부터서 프로그램으로 대량 매도가 나온다 싶으면 그냥 일단 걸으세요. 반대로 이렇게 후성처럼 미치를 듯한 수급이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정말 좋거든요. 자, 후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냥 어떤 식으로 올렸습니까? 자, 오늘 후성 같은 경우에는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눌림목 자리에서 잠깐 먹고 빠지는 전략밖에 없었고, 그냥 시작부터서 장 마감할 때까지 그냥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생각보다 먹을 자리를 안 줬습니다. 보통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이 볼린저 중앙선을 터치하거나 혹은 하단선을 터치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냥 눌림목도 없이 그냥 쭉 올려버렸죠. 자, 오늘 후성의 주가가 급등이 나온 이유는 LNF랑 똑같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공매도 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당연히 많이 터졌으니까 공매도 수량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도 실적 이슈로 이렇게 끌어올렸고, 지난번 고점이 25,700원인데 내일 25,000원 근처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한 다음에 또 빼버리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오늘 대량 매수한 주체가 단타해지항 JP모건과 모건서울입니다. 내일 아침부터서 JP모건이랑 모건서울이 막 상위 매도 창고에 있다? 건드리지 마세요. 공매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유혹하려고 이렇게 5일선이라던가 볼린저 하단선으로 계속 꼬시면서 중간중간에 반등 주면은 이쪽에서 V자 턴할 것으로 보여주고, 결국에는 이렇게 어닝 쇼크라던가 무슨 악재 뉴스 띄우고 급락. 아니 식량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인도에서 밀 수출 금지 뉴스가 나오면서 당연히 농심 같은 라면 관련주는 급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급락이 안 나오고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수 자체도 하루 올렸다가 다음날 빼고 하루 올렸다가 또 빼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요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간차 공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G생활건강이 급락이 나왔을 때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다른 화장품주는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정확히 2, 3일 뒤에 갑자기 투매를 일으키면서 대규모의 공매도를 치고 이런 종목들을 다 빼버린 것처럼 지금은 악재 뉴스가 많이 나와도 안 빠지는 종목들은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뺄 수 있으니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외국인 투자자는 선물을 매수해도 현물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코스피 선물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기어코 현물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는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단 한 번도 현물 대량 매수세는 보여준 적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선물 대량 매수세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